설원야님, 최강욱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군요. 지금 검찰이 이쪽 부분 열심히 파고 있다고. 예. 최강욱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군요. 이정혜님, 건진 수사쇼 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건진 쪽으로 수사를 하는 이유도 솔직히 말하자면 김건희 쪽을 파기 위해서 그 외곽을 한번 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특검님, 탄핵은 했는데 꼼수들을 부리는 총리부터 국짐 참 깝깝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자이웅님께서도 오셨고요. 43년생 불량 늙은이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청라 최고 덴트 문종환님, 치과 의사신가요? 아니면 이 덴트면 보통 우리 그 차량 이거 흠집 제거도 덴트라고 하던데 그건가요? 자, 윤석열 계엄령이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윤석열 또 계엄령 했습니까? 설마? 요새, 예, 이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이거, 깜짝깜짝 놀라겠네. 아직은 그런 얘기 아니죠? 어휴. 자, 깜짝깜짝 놀랐네요. 예, 참 요새는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잘 모르는 얘기가 턱 튀어나오면 껌뻑껌뻑 놀래고 맙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자, 내란 사태에 숨어있는 진짜 주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비록 계엄이 실패했고요. 그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 역시 윤석열답다. 뭐 하는 게 저렇게 엉성해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가만히 이 진행 경과를 쭉 살펴보면 비록 실패했으나 계획은 꽤 치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윤석열 머리에서는 거기까지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요. 한동훈을 잡아서 뭐 죽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혹은 김건희의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뭐 여기저기 뭐 요인 암살대를 뭐 운영을 한다든지 뭐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그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뭐 경찰이나 검찰 뭐 이런 쪽을 사전에 좀 단도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윤석열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치밀해 보이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까지도 윤석열은 뭔가 치밀하게 움직인다거나 좀 뚜렷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어버버버 이렇게 움직이죠. 열정만 가득하고 분노만 가득 차가지고 뛰어다니기 바쁘지 뭔가 치밀하게 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획 진행되는 거 보면 꽤 치밀해요. 국방부 쪽에서 군대 쪽에서 뭔가를 해줬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윤석열이 권력 기반은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검찰이죠. 그러면 이번 이 계엄 과정에 윤석열 내란 과정에 검찰은 전혀 관여를 안 했던 건가? 분위기상 보면은 뭔가 관여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당했는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다니면서 후배들 뭐 술 사먹이고 뭐 뒤통수 팍 때리면서 닥달하고 뭐 요런 거는 할 줄 알지 치밀하게 뭔가를 계획 세워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는 절대 아니거든요. 약간 깡패의 리더십, 조폭 리더십 같은 그런 사람이지 엘리트의 리더십은 아닙니다. 근데 군대 쪽과 별개로 이 검찰이나 이쪽 돌아가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윤석열답지 않게 꽤 정돈되고 치밀한 대응이 보여요. 얼얼이요. 이게 뭘까? 자, 그 과정에서 누구나 떠올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주현 민정수석이죠.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주현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정권 초반에 한동훈이 그 역할을 했었죠. 윤석열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오만 잡고 있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권을 운영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동훈하고 윤석열, 한동훈하고 김건희 사이가 나빠졌어. 오죽했으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정권 초반에 한동훈이 했던 역할을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한동훈이 하던 역할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검찰이 이렇게 윤석열의 말을 잘 듣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의 태도를 보면 정말 순한 강아지 같은 그런 애완견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이 김주현입니다. 이 김주현이 그러면 과연 이번 내란 사태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나와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제가 취재한 몇몇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요. 김주현은 실질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찰이 움직이는 과정, 경찰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김주현의 손길이 스쳐 지나갔구나 라고 볼 만한 대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 숨어있는 진짜 주범은 누구라고? 김주현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한 게 12월 3일 밤 10시 20분이었죠. 20분 동안 분기 탱천해가지고 막 헛소리를 해대다가 막판에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빵 터뜨리죠. 그 시간대가 10시 한 40분 조금 못 됐나요? 하여튼 뭐 그 무렵이었습니다. 다들 패닉 상태였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라고 했었습니다. 윤석열의 그 계엄령 선포는 얼마 못 갑니다. 결국에 새벽에 12시 반 무렵에 소집된 국회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무효화시켜버리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짧은 계엄령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짧게 계엄령 사태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웬 내란이냐? 폭동도 없었는데 웬 내란이냐? 참네. 폭동이 없기는 왜 없어?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쳐들어갔는데 군인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국회 본회의장을 진입하려고 했었는데 군인이 여야 당대표 사무실을 작사를 내고 거기서 여야 당대표를 체포해 가려고 했는데 이게 폭동이지 이게 폭동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역량과 그리고 일선에서 그 임무를 하달받았던 군인들이 스스로 느꼈던 이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불상사가 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을 우리가 비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역량으로 위기를 벗어난 거죠. 근데 말이야 윤석열은 그거 가지고 지가 잘해서 그러니까 뭐 내란 아니라고 아이고 진짜 싸다고 그냥
제가 요즘처럼 이 윤석열 뺨을 한 대 올려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한동훈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도 뺨을 한 대 올려붙이고 싶다 이런 느낌까지는 제가 안 들었는데, 요새는 정말 앞에 있으면 뺨을 한 대 올려붙여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3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던 계엄령 사태,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대통령 안가라는 곳에 장관들이 모입니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민정수석. 처음에는 민정수석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었죠. 행안부, 법무부, 법제처 요 정도만 나왔었고, 그러고 2명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는 보도가 첫 보도였죠. 아무튼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바로 그 다음 날 안가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안가회동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다?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 우리 조금 있으면 얼굴도 못 볼 것 같은데 해 떨어지기 전에, 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얼굴이나 보자. 그냥 친목 모임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친목 모임을 했다고요? 계엄령으로 그 난리가 났는데 친목 모임을 한다고? 그것도 행안부, 법무부면 계엄령의 가장 직접 주무부서 중에 하나인데, 주무부서가 모여가지고 계엄령 실패한 직후에 송년회를 했다고? 국민들은 총칼 앞에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반란을 막았는데, 군사 반란을 막았는데 장관들이 편안하게 술을 쳐 잡수셨다고? 야, 이 개 잡놈들 아니야.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박성재 장관의 해명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래, 송년회 비슷하게 우리 얼굴이나 보자 라고 해서 만났다면 그냥 식당 같은 데서 만나도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다고? 근데 그 안가에서 만났는데 그날 대통령은 또 없었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에 뭡니까? 주인 없는데 객이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송년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우리 집에 나는 없는데 내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송년회 하고 간 거야. 뭐야 이거? 장난이야? 더군다나 지금 나한테 엄청 중요한 일이 생기고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사고를 세게 쳐가지고 내가 뭐 수사기관에 불려가게 생겼어. 근데 그 와중에 내 친구들, 나와 아주 가깝고 내가 친 사고와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내가 없는 집에 몰려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송년회 했다고?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갖 의혹과 억측이 난무합니다. 야, 대통령이 안 간대 대통령이 참석 안 했다고? 계엄령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주무부처 장관들이 송년회를 했다고? 자, 계엄령 선포하면은 첫 번째 주무부서가 국방부죠. 두 번째 주무부서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가 보통 경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치안유지권. 근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 치안유지권이 군대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주무부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사법권에 대해서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문제가 좀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경제부처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요. 아무튼 이 계엄령의 가장 직접적인 주무부서가 행안부, 법무부, 그리고 어디? 국방부 그런 거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때 뺐다 치고 행안부, 법무부가 이 중대한 시점에 대통령 빼놓고 송년회 했다고? 얘들 또라이 아니야? 솔직히 행안부 장관이니 법무부 장관이니 얘들 내란 공범이잖아요. 내란 공범이 세상 편하게 송년회 할 타이밍이야 지금? 지들이 지금 뭐가 진짜
얘들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사형 선고날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예, 얘들 사형 날 수도 있어. 사형. 근데 얘네들이 그걸 몰라? 행안부 장관도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인데 몰라 지들이? 지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한다고? 안가에서 송년회를 했어? 말이 안 되죠. 자, 거기에 몇 가지 의문이 더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곳이 바로 소위 말하는 안가입니다. 이 안가는요, 삼청동에 있었다라고 하죠. 이게 JTBC 보도 사진인데, 보도 화면인데요. 이 안가에, 예, 박성재 장관의 차와, 그 다음에 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의 차 등등이 쑥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소한 2명 이상이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 참석자, 이 당시 처음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참석자 중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포함된 거죠. 나머지 이들 외에 나머지 또 다른 참석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최소 2명이지만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정확한 참석자나 왜 모였느냐는 회동 이유 등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게다가 저는 이 청와대 안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안가를 아직도 쓴단 말이야? 아니, 자, 이 안가가 어떤 안가냐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시는 곳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 예, 경복궁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 도로. 이 4차선 도로가 쭉 가다가 요렇게 좌회전을 하면서 경복궁 담장 따라서 가면은 여기가 뭐? 여기가 우리가 아는 청와대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청와대 옆을 쭉 올라가서 북한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통 북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촌. 동명칭으로는 삼청동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쯤 가다 보면은 삼청동에 여기에 청와대 쪽으로 가는 골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로 쭉 가면은 이쪽 경복궁 뒤로 올라오는 이 차도와 만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쯤에 청와대가 있죠. 아무튼. 자, 헷갈리니까 제가 청와대 위치를 따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자, 여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쯤에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다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골목길이 하나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또 감사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그쪽 길이 또 하나 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삼청동 골목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하나 있고요. 헌법재판소장 공관 바로 밑에 소위 말하는 안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청와대랑은 붙어 있죠.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하나 있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이게 안가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 등산로가 하나 있고, 하여튼 뭐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데냐면요. 옛날 옛적에, 아이고, 잠깐만. 화면을 안 바꿨네요. 아이고, 화면 안 바꾸고 제가 이렇게 한참 헛소리를 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 안 바꾸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떠들었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야, 이런 바보가 있나? 예, 제가 화면을 아까 교체한다고 교체했는데 화면 교체를 안 하고 계속 떠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화면 교체 안 했네요. 예, 화면이 안 보여요. 예. 오늘 제가 이런 실수를 또 처음 하네요. 예, 이런 실수를 또 처음 하는데, 예, 안 보였다고 하니까, 예, 화면 정지 상태가 아니고요. 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 정지 상태인가, 진짜? 예. 자, 화면을 제가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화면 바뀔 거예요. 화면 바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제가 이런 실수를 다 하네요. 자, 얼마나 제가 열심히 떠들었는지, 아이고. 아, 예, 예. 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자, 경복궁 옆에 이렇게 쭉 도로가 있죠.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쭉 경복궁 담장을 따라서 넘어가죠. 그럼 여기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 옆쪽으로 이렇게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통 우리가 삼청동이라고 그러죠. 이 삼청동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뭡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금융연수원이 있어요. 이 금융연수원 맞은편에 있는 게 뭡니까? 금융연수원 맞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가 총리공관이죠. 자, 이 총리공관에서 조금 더 가면은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이 화장실 옆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 총리공관 옆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가 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 공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다? 예. 그리고 이 사이쯤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릴 뭐라고요? 예. 안가입니다. 안가. 그러니까 청와대는 바로 인접해 있는 거죠. 청와대와 총리공관과 헌재소장 공간과 안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금융연수원에서 조금 더 가서 우회전을 하면은 감사원이 있죠. 자, 여기가 바로 오늘 말하는 그 안가입니다. 위치가 좀 그렇죠. 여기 왜 갔지 도대체 여기에? 예. 자, 이 안가는요,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경찰청장을 불러와가지고 은밀한 모임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윤석열을 빼고 장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송년회를 했다는 게 지금의 주장이에요. 과연 이 주장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해가 다들 안 가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이 계엄 해제 날 안가에서 회동을 할 수 있느냐? 니들 거기서 뭐 했냐? 뭐 그런 의문들인 거죠. 설마 니들 거기서 2차 계엄을 논의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2차 개업 논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2차 개업 논의를 했을 것 같다. 혹은 향후 전국 운영 방안 혹은 수습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여기서 결정적인 의구심을 던지는 것이 바로 뭐? 이 자리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는, 안가 모임에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민정수석, 이 네 사람이 모였다는 것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법조인이죠. 이상민은 판사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나름 검찰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야, 특이합니다. 그죠? 게다가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뭐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진짜 실세라고 꼽히는 사람이에요. 정권 초기에 한동훈이 맡았던 역할을 지금 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부통령, 황태자, 뭐 아니면 뭐 수렴청정, 뭐 섭정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은요, 검찰과 경찰을 직접 통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의 입맛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 기반은 뭐니 뭐니 해도 이런 검찰,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권력기관을 그전에는 한동훈이 통제를 해왔죠. 한동훈이 딱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 솔직히 검찰에 뭐 신경 쓸 게 없었죠. 오죽했으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지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이 그 국힘당으로 들어가고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비어있는 자리, 한동안은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았죠. 그랬는데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싸움이 나면서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할, 한동훈이 맡았던 그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대신할 필요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김주현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현재 가장 실세가 바로 김주현입니다. 이 김주현이 민정수석이 되고 난 다음에 중대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검찰의 윤석열 쪽 사람보다는 한동훈 쪽 사람의 입김이 훨씬 셌습니다. 뭐 신자용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죠. 따라서 검찰 전체의 흐름은 윤석열 뜻대로 흘러간다기보다 한동훈 마음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동훈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10분 활용을 해왔던 거죠.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싸움이 나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역할을 뺏어와야겠는데 누구한테 줄까? 그래서 준 사람이 바로 김주현인 거죠. 그래서 한동훈 쪽으로 넘어가 있던 검찰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해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이 검찰의 핵심은 전부 다 김주현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물론이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김주현의 사람들인 거죠.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할 때 그 밑에서 평검사, 부부장검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사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내 부사수야, 내 사수야 이러잖아요. 사수 부사수 같은 관계인 겁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역시 그런 근무연이 있다고 하죠. 심지어 박성재 장관 역시도 김주현한테는 한 수 밀린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법조계를 쥐고 흔든 사람은 누구? 김주현이었던 거죠. 그랬던 김주현이 사실상 정권 실세인 김주현이 이번 계엄 사태 때는 두 손을 놓고 있었다? 글쎄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김주현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김주현이야말로 이번 내란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민정수석이잖아. 민정수석. 없던 민정수석을 만들었잖아요.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라면 이 계엄 사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 사람이 뭐를 관장하고 있다고? 예, 경찰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경찰청장을 바로 윤석열이 불러다가 대가리 깨면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주현인 거예요. 김주현이요. 이 사람 캐릭터가 어떠느냐? 조용히 사람을 되게 갈궈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나 되게 뼈아픈 말을 탁탁 하면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듯한 사람을 아주 이렇게 제압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되니,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이 딱히 뭐라고, 핏대를 올리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전달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경찰의 그 병력 운영은 사실상 김주현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경찰청장, 사실은 김주현에 의해서 컨트롤이 됐다고 봐도 과언 아닌 거죠.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윤석열이라고 해도 그럴 거 아닙니까? 경찰을 주무르고 있는 김주현이 있는데 내가 직접 나서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김주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안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 위치상 이 김주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힘의 원천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김주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렸듯 이 안가 모임에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도모했다면 우리가 지금 예측하듯이 2차 계엄을 도모했다면 아마 그 좌장, 주동자, 책사는 김주현이었을 겁니다. 김주현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윤석열보다 나이가 1살 적죠. 하지만 사법연수원으로는 엄청 엄청 선배입니다. 연수원 18기예요.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까지 역임했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못했지만 총장 직무대행은 했죠.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그 후임자가 한동안 뽑히지 않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표를 내거든요. 근데 검찰총장,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들어올 때까지 한 100일 정도의 이런 텀이 있었는데 그 공백을 메꾼 사람이 바로 이 김주현입니다. 잘 메꿨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김주현을 그대로 검찰총장으로 갈까? 이런 의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김주현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럼 뭐야 얘? 얘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명박 때,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은 그 박근혜 때, 근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때, 이때 했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망하지 않고 모가지가 날아가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한 거죠. 달리 말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참 노른자리만 찾아다니던 이 김주현은 직무대행을 넘긴 다음에 김앤장 변호사로 변신합니다. 여기서 또 김앤장이 나오네요.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로 있다가 민정수석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그죠?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은 일선 검사장, 일선 고검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 이런 거 쭉 하고요. 검사장도 법무부에서 그리고 대검에서만 합니다. 일선 검사장으로 안 내려가요. 말 그대로 서울에서만 근무를 한 건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귀족검사, 귀족검사 중에서도 귀족검사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귀족검사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한명숙 총리 수사, 이거를 이 김주현이 한 겁니다. 당시 기사를 하나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수사 중단을 주장하려면 검찰에 나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때가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엮습니다. 1차 사건이 2차 사건이라 그러는데 1차 사건은 완전히 무죄가 나요. 2차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 정영식 판사가 유죄로 뒤집어 버리죠. 결국 그것이 유죄 확정 판결이 되면서 한명숙 총리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게 곽영욱인가요? 곽영욱 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회유 협박 그리고 재소자들 회유 협박을 해가지고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즉 만약에 한명숙 총리를 감옥에 보낸 그 진술 조작이 존재했다면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이 김주현인 거죠. 그래놓고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한 겁니다. 우와. 즉 뭐다? 이 사람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자, 윤석열이 이걸 너무나 잘 알겠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이 계엄 관계 당국에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도 이 김주현 김주현 민정수석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역할, 그리고 합수부를 구성했을 때 합수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을 거다라고 지금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 국면에서 박성재 장관, 법무부 장관의 행적이 상당히 수상쩍다라는 그런 견해가 많은데, 만약에 그 박성재 장관에게 수상적인 행적이 있었다면 그 배경에는 김주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요, 김주현 민정수석은 계엄 국면에서 경찰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에 가면은 검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계엄이 빨리 끝남으로써 검찰까지 지시가 내려가지를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2차 계엄이 진행이 되려고 했습니다. 2차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은 실제로 도모를 했었다는 게 여러 가지 증거에서 나타나고 있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윤석열이 2차 계엄을 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 경고 때문에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된 다음 날, 그래서 2차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우려했던 그 시점에 미군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엄청 떠다닙니다. 거의 24시간 미군 정찰기가 떠다녔어요. 미군 정찰기,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미군 미 지상군 몇몇 부대가 용산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그런 통지를 합니다. 실제로 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대 이동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국군에 통보를 했대요. 자,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는요, 대통령실하고 담장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담장 하나만 넘어가면 국방부고 거기서 쭉 들어가면 바로 대통령실이에요. 그런데 평택에 있던 미 지상군 일부 부대가 용산 8군 기지로 들어온다? 이건 사실 군사적인 무력 행사,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실제로 병력이 이동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군 측에서 병력 이동하겠다는 통지는 했다 그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뭐 2차 계엄이 중단되지 않았겠느냐, 하려고 했다가 결국 하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김주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주현은요, 군인들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도 야당 인사들을 체포하는 방안들을 머릿속에서 열심히 굴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안과 관련해서 박성재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과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었겠느냐, 만난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종합해보면 김주현이야말로 이번 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인 설계자였던 겁니다. 두 명인 거죠. 군 쪽에서는 김용현, 검찰과 경찰 쪽에서는 김주현, 김용현과 김주현. 이름 헷갈린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 민정수석 김주현, 이 두 축이 이번 계엄을 진행한 거죠. 다만 지금 김용현만 부각이 되는 것은 군사 병력이 투입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에서 계엄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김용현만 부각되었을 뿐, 실질적인 책임 한쪽 축은 또 다른 축, 계엄의 또 다른 축은 김주현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도 않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